네, 모수개혁 대 구조개혁. 자, 딱 이틀 남은 21대 국회 막판 최대 화두로 연금개혁이 떠올랐죠. 이 얘기인데요. 자, 여야는 처리하자 말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4년 가까이 뭐 했는지, 자, 벼락치기를 해서 끝내자, 아니다, 다음 시험 때 하자, 이렇게 보이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영호 기자. 자, 국회의장과 야당은 연금개혁, 구체적으로는 모수개혁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오늘 추가 논의가 있습니까? 네, 잠시 뒤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어렵게 합의를 본 보험료율 13%,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수개혁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모수개혁만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이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담은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모두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수개혁을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하는 건 세대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건 얕은 속임수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잠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강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장 기자,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이다 지금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여야가 굉장히 이거 갖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수개혁, 이거 뭔지 좀 설명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연금 제도에서 내가 내는 돈의 비율을 보험료율 그리고 내 평균 소득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직장인이 40년간 연금을 부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50%라고 할 때 65세 이후에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연금 수령 연령 등 이 주요 변수를 모수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사실상 합의를 했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에서 43%냐 44%냐 계속해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현재 모수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소진이 되는데 지난 2월 기준 1,070조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면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이 부과식 전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없으면 점점 누적 적자가 커지게 되니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수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소득 대체율 44%가 절충안이 이제 됐다. 그럼 야당 말대로 일단 모수개혁부터 좀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당장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이후 2093년까지 이경 1,656조 원의 연금 기금 누적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4%로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이 늦춰지긴 합니다만 역시나 2093년까지 일경 7천조 원의 누적 적자가 쌓입니다. 개혁을 안 할 때에 비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이 누적 적자가 3,837조 원이 줄지만 여전히
남는 누적 적자는 미래 세대가 다 떠안게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통합이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이 구조 개혁을 좀 함께 하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야당이 여론만 선점한 채 또 질질 끌려갈 거라는 거죠. 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일단 21대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이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고 21대 국회가 그동안 힘들게 합의를 해온 이것을 국민들에게 마지막 연금 모수개혁의 선물을 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민주당 그대로 얘기를 하고 숫자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얘기 쭉 들으셨는데 일단 보면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손실이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까지 간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긴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국회의장은 어떤 최혜병 특검법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일단은 민주당 쪽 선을 들어준 건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연금 문제가 뭐 제가 봐도 이게 더 중요한 건 맞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그 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문제는 이제 그 모수 개혁하고 구조 개혁이 분리될 수가 있는가? 결국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구조 개혁이라는 게 기초연금이나 이제 연계 문제나 그다음에 다른 직역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거하고 통합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 또 이게 그 모수 개혁이 또 필요하거든요. 숫자가. 따라서 이제 그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해야지 이걸 먼저 바꿔놓고 또 이게 나중에 또 바꾸려면 이게 또 문제됩니다. 네. 따라서 저는 한 번에 원샷으로 계획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22대 때 그냥 넘어가서 하자. 너무 촉박하니까 이런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제 구조개혁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같이 하는 게 맞죠. 또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니까 구조개혁에 따라서는. 예. 박지원 부원장님, 그럼 여기 말씀 이어가서 질문 드리자면 그동안 국회 21대 국회는 뭐 했냐는 거죠. 뭐 수십억 들여서 뭐 공론화 작업도 했고 여야 뭐 많은 토론회도 했는데 지금 왜 막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며 그동안 뭐 했느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21대 국회가 논 건 아닙니다. 네.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야당이 정부안을 받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지금 야당이 모수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합의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안이 맞다, 야당안이 맞다, 국회의장안이 틀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임의의 기준입니다. 임의의 기준인데요. 한국 사회에 인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똑같은 그런 인식 패턴인데 이게 한국 사회의 경제라는 것이 엘리트 경제 관료에 의해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맞췄고 거기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기준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국의 사례도 보면요. 연금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 관료들이 맞춘 적이 없어요. 어허. 하다가 바꾸면 또 틀리면 또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는 안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측 변수가 많아져가지고 그걸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법을 완벽하게 만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합의되는 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바뀌면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가 법에 대한 인식부터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릴 때 한국 헌법은 뭐 경성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이 빨리 변하고 사회구조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합의되는 것부터 하고 사회적 현상이 예전에 50년 만에 변한다면 이번에 5년 3년 만에 바뀌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번에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구조개혁하고 구조개혁할 때 모수가 변수 또 바뀌게 된다면 그때 와서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 들어보면은 정답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일단 박지원 부원장 말씀은 법은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또 뭐 반작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나부터 단계별로 해나가자는 취지.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개혁 안 하면요, 아마 젊은 세대들의 그 반발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우리 그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제 처음으로 글 올린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낙선 이후에요? 예, 낙선 위에 첫 글을 올리는데 만약에 이걸 바꾸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고갈 이야기하니까. 근데 당장 자기 소득의 지금 9%죠. 이거는 이제 그 13%로 바로 올려야 되잖아요. 네. 내는 거는 이게 바로 내는 거예요. 네. 받는 거는 몇십 년 뒤에요. 근데 확실하게 고갈이 안 되고 보장이 된다는 그것도 없이 젊은 층한테 무조건 올리자. 이거는 좀 상당히 그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많이 올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게 구조개혁이랑 다 돼가지고 좀 이게 안정성이 보장될 때 올리더라도 이게 납득이 되지. 지금 이제 보험료부터 올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돈 먼저 몇십 내라. 년 뒤에 받는 거고. 돈 먼저 내라 이런.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옛날에 3%부터 시작했거든요. 너무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현실이 안 맞는 게 있죠. 제가 외국에 보니까 30% 내는 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9%에서 13%인데 따라서 이제 그 13% 설득하려면 뭔가 이제 미래 비전을 연금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박준 본장님, 일단은 연금개혁 주도권을 뭐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당의 속내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마저도 좀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여당 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은 꼼수와 야당의 그다음에 어그로까지도 다 수용하는 게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집행자잖아요. 집행하고 책임지는 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버넌스 파티라고 하잖아요. 야당은 어게인스트 파티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정략적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안아야지만이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연금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단초를 깨야 됩니다. 단초를 깬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뭐 정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야당이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지적처럼 청년 세대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익관계가 상충된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야당은 지금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더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건 살아보지 않은 미래 40년, 50년 후를 예측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바꾸고 자주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주 바꾸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 것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22대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이 논의가 제가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매번 정권 때마다 이거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결국 22대 가서도 해결 못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국민연금의 성격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소득을 재분배하는 이런 이제 공적 부조 성격이냐? 아니면 이제 사회보험처럼 노후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왜 보험회사에 민간보험에 들어서 노후 대비하면 되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느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사회보장보험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수익성이. 근데 지금은 좀 이게 자꾸 공적 부조로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누어주는 그거는 그게 원래 취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많이 내라 13% 그리고 그게 나중에 조금 받아가면 소득을 재분배해버리는 이런 성격으로 이게 변질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의 성격이 뭔지 이걸 제대로 규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제가 보니 가장 저는 큰 문제는 너무 이게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 1%에 따라 고갈이 몇 년 늦어질 텐데 제가 여러 군데 뭐 미국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여러 군데 세계 연금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이게 아마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낮을 겁니다. 어떻게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통해서 올리는지 오히려 이런 부분도 진짜 고민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본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정말 수익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는 입장, 국민 입장은.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편차가 큰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이걸 건드릴 필요가 사실 필요도 없는 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도 금방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까지 안 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 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합의된 문제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이 수익률 문제는 결국은 공공부문 개혁하고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공단이 실제로 수익률을 낼 만큼 경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연금공단의 운영 방식이 글로벌 사회에 맞느냐 하는 문제 이거는 진짜 저는 이제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로서 정부 여당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의료계획 때 보면요. 계속해서 논의 잘하다가 뜬금없이 2,000명을 확 던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그럴 바에는 애초에 국회에 이것을 안건을 던져가지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논란 만들어가지고 국민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2,000명 의사 딱 던져가지고 극단적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저는 그 정부가 이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맞대고 예.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에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정략이니 뭘 이걸 가지고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니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당답지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하자. 아니, 좀 더 고민하고 출발해보자. 이 차인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한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